자, 오늘은 교재 제14장에 있는 그 경쟁 시장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스트림은 경쟁 시장이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정의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윤 극대화와 경쟁 기업의 공급 곡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쟁 시장의 공급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공급 곡선의 이면에 관련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순서로 해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어요. 어느 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20% 인상한다면 그 주유소의 매출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죠? 최근 좀 저기 이제 경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경기가 좀 약간 좀 이제 풀릴 기미가 보이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우존스라던가 미국의 3대 지수가 지금 그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그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제 그 원부자재 가격들이 이제 상승하게 돼요. 그쵸. 하다 보니까 지금 기름값,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휘발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1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그죠? 휘발유 관련된 그 세금을 인하해 주겠다는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휘발유 대신에 그 수돗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20% 오른다고 해도 판매량은 그다지 많이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세탁할 때 물을 좀 덜 쓰고 집에서 목욕할 때 물을 좀 더 아껴 쓰겠지만은 물 소비를 크게 줄이거나 또 새로운 공급자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이 휘발유 시장과 수돗물 시장의 차이는 분명해요.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는 여러 곳이지만은 그쵸? 수돗물을 파는 곳은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 구조에 따라서 기업들이 가격과 생산량 결정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쉽게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시장 형태에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경쟁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본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죠. 수많은 수요자와 수많은 공급자가 있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물건이 거의 동일하고, 그쵸? 그 다음에 개별 수요자하고 공급자는 가격 수용자에 해당이 돼요. 그쵸? 이게 그 경쟁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수많은 공급자하고 수많은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 결국은 여기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격 수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퇴출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다가 내가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없으면은 시장에서 이제 떠나는 거고, 또 이 시장에 관련 내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구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같이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가격 수용자인 시장이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가격 수용자인 시장이에요.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고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물건이 거의 동일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는 조건은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기업은 어때요? 당연히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목적이 기업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 참여하는 경쟁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윤을 이제 그쵸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윤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얻은 총 수입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뺀 것이 이윤이 되겠죠. 그쵸? 총 수입은 뭐겠어요? 수량의 가격을 곱한 거죠. 그쵸? 자기가 물건을 파는 데 있어가지고 뭐 연필 예를 들어가지고 500원이에요. 그쵸? 거기서 가지고 판매 수량을 곱한 게 TR 해가지고 토탈 리베뉴가 돼가지고 총 수입이 되는 거죠. 그쵸?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수입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수입에 있어서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수입을 뭘요? 수량, Q로 나눈 값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에버리지 리베이주니까, 그죠? 에버리지 리베이주니까 어때요? 총 수입은, 평균 수입은 총 수입을 수량 나눈 거예요. 한계 수입은 뭐 있어요? 우리가 한계란 말을 주연하게 했었죠. 수학에서는 해당되면은, 수학으로 표현하면은 그 미분에 해당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한 단위를 추가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수입이 변해요. 한 단위를 더 추가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수입이 변해요. 그러니까 한계 수입 MR은 그죠? 토탈 그죠? 총 수입을 미분한 거를 어때요? 그쵸? 수량을 또 미분한 걸로 나눈 거죠. 그쵸? 경쟁 시장이 기업에서는 한계 수입은 가일 것 같아요. 그쵸? 경쟁 시장이 기업에서는 한계 수입 MR과 가격 P는 같다는 거고, 장기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MR과 P하고 뒷분에 배우있지만 또 MC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삶에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쟁 시장의 기업에서는 한계 수입은 가격과 같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 수입은 어때요? 한 단위를 추가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총 수입의 그 변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시장 기업에 있어서 총 수입과 평균 수입, 한계 수입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유 시장에서 우유를 여러분들이 생산자 입장에서 1계란, 2계란, 3계란, 4계란, 5계란, 8계란 쭉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유의 한 계란당 가격은 $6니까 가격은 고정이 되겠죠. 그럼 총 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쵸? 수량 곱하기 가격이니까 6일은 6이니까 6기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6이니까 12가 되는 거고, 그쵸? 6 곱하기 6이니까 3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평균 수입은 뭐겠어요? TR 나누기 Q죠. 평균 수입은 뭐예요? 총 수입을 뭘로 나눈 거예요? 수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6 나누기 1이니까 6이죠. 그쵸? 그 다음에 12 나누기 2니까 6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18 나누기 3이니까 6이 되는 거죠. 평균 수입은 어때요? 전부 다 이제 6으로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계 수입은 뭐예요? TR의 증가분을 Q의 증가분으로 나눈 거예요. Q는 아까 같이 이제 1, 2, 3, 4 똑같이 이제 하나씩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량은 1이죠. 1인데 증가분은 1이고, 그 다음에 12에서 6으로 해가지고 총 수입 TR의 증가분은 얼마예요? 12에서 6에서 11로 증가했으니까 6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그 델타 Q는 다 1이니까 나누게 되면 6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18에서 12에서 18로 6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6이 되는 거죠. 그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에 있어가지고 가격과 한계 수입은 어때요? 같죠. 똑같이 6으로 동일하죠. 그쵸? 그러니까 P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쵸? MR은 이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쵸? 이게 이제 그것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윤 극대화 이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우리가 우유를 생산하면서 갤런 관련돼 가지고 하나 둘셋 여덟 갤런 같이 딱딱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생산할수록 판매를 하기 때문에 총 수입은 갈수록 어때요? 증가하고 있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 비용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윤 같은 경우는 그쵸? 그 수입에서 그쵸? 비용을 뺀 거니까 그쵸?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물건을 연결론을 해가지고 생산하지 않았지만 어때요? 이제 총 비용이 발생하겠죠. 내가 이제 우유 공장을 하면서 어때요? 매달 이렇게 뭐 렌트비라던가 그쵸? 이런 것들을 내겠죠. 이런 것들은 고정 비용이죠. 그쵸? 이런 것들은 내가 우유를 생산하지 않아도 발생하기 때문에 다행히 이윤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계 수입, 그쵸? 총 수입이 있어가지고 증가분을 말한 거죠. 증가할 때 1개런씩 증가하니까 여기가 $6 증가했고 여기도 $6 증가했고 여기도 $6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총 수입이 $6로 표기된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한계 비용도 마찬가지로 총 비용의 증가분을 Q의 증가분으로 뺀 거니까 그죠? 5에서 3이니까 그죠? $2가 비용이 증가한 거죠. 또 8에서 5니까 $3가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12에서 8이니까 또 $4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이윤의 변화는 뭐겠어요? 한계 수입에서 한계 비용을 뺀 거니까 그쵸? $6에서 $2를 빼니까 $4의 그 이윤이 발생한 거예요. $6, $3를 빼니까 $3 이윤이 발생한 거죠.
여기 같은 경우와 같이 6달러에서 6달러를 빼니까 이윤이 변화가 0달러가 발생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이윤 변화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계 비용 곡선과 공급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윤 극대화를 위한 세 가지 일반 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한계 수입이 그쵸?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이윤이 창출하는 거니까 생산량은 당연히 늘려야겠죠. 그쵸? 당연히 생산량을 늘리는 거고 반면에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거는 생산량을 이제 줄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한계 이윤과 한계 비용이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 기업에서는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중요한 팩트인 게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계 공곡선이 안 보여요. 공곡선이 안 보여요. 곡선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러면 어디서 공곡선을 찾냐면은 공곡선은 한계 비용 공선 그러니까 MC 곡선이죠. MC 곡선이 그 공곡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왜 그러면은 그 아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유롭게 기업들이 왔다 갔다 퇴출되고 또 들어오고 하게 되는데 한계 비용하고 이윤이 0이 되면은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은 자기 이용하고 비윤이 이윤하고 그 비용이 같아가지고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데 왜 이 부분에서 생산량이 극대화되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기업은 아까같이 그 앞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MR과 MC가 재개통으로 되면은 이 MC 안에는 아까같이 그 기회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내가 예를 가지고 뭐 직장을 다녔더니 연봉을 예를 가지고 뭐 4천만 원 받았다.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윤까지 내가 포함을 해가지고 MC를 잡았기 때문에 MR과 MC가 같아져가지고 이윤이 0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판사 입장에서는 그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그 X축 같은 경우는 수량이에요. 여기는 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수량을 말하는 거고 여기 지금 Y축 같은 경우는 비용과 그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비용과 수입을 말하게 되는데 아까 같이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는 이제 한계 비용 곡선이 MC예요. 그렇죠? 한계 비용 계속 상승하니까 MC이고 평균 총 비용 곡선 ATC. 그렇죠? ATC죠. 가지고 이게 이제 ATC가 되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MC 곡선은 ATC에 있어가지고 이 최저점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통과해가지고 그게 되고 그다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 것처럼 P하고 MR하고는 같아져요. 그쵸? 같다고 아까 배웠었죠. 앞전에 저기 앞 페이지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가격이나 같이 P는 AR하고 MR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쟁시장에서는 내용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이 AVC 그죠? 밑에 있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시장 가격은 P이고 그죠? 가격은 P죠. 시장 가격은 P이고 이것은 한계 수입 MR과 이자 평균 수입 AR과 같아요. 그쵸? 그래서 생산량 Q1에서는 현재 수입 MR의 한계 비용 MC보다 크다.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윤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Q2에서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생산량이 감소하면은 이윤은 증가하고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Qmax. 그쵸? 여기 Qmax죠? 여기에서 이제 수평인 가격선이 이제 한계의 비용 곡선과 교차한 점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한계 비용 곡선하고 그쵸? 이 가격하고 그쵸? 일치되는 선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에서 이제 이윤이 이제 그쵸? Qmax로 해가지고 그 극대화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면은 기업은 당연히 생산량이 늘리겠죠. 수입이 더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크면은 이 기업은 이제 생산량을 줄여야겠죠. 당연히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생산량을 당연히 줄여야겠죠. 그 다음에 이윤의 극대화는 어떤 생산량에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됐고. 그
다음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시장 기업의 그 공급 곡선으로서 이제 한계 비용 곡선, 그죠? MC 곡선을 이제 그래프로 이제 나타낸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이제 P1에서 이제 P2로 이제 상승을 해요. 가격이, 시장 가격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량을 늘려야겠죠. 시장 가격이 볼펜이 500억 원이었는데 이제 700원 올랐어요. 그럼 당연히 어땠는지 기업들은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시장에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가지고 P1에서 이제 P2로 이제 상승하면은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Q1에서 Q2로 당연히 증가하겠죠. Q1에서 Q2로 당연히 이제 증가하고 어느 가격에서든 기업이 공급하고자 하는 생산량이 한계 비용 곡선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한계 비용 곡선이 기업의 이제 어떤 공급 곡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기업이 있어서 공급 곡선은 안 보인다 했었잖아요. 그때 이 MC 곡선이 어때요? 우리가 이제 공급 곡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 MC가 있죠. 이 자체가 이제 그 공급 곡선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이제 기업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단기 공급에 있어가지고 그쵸? 어떤 이제 곡선 관련돼 가지고 조업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은 퇴출할 것인지 이 관련돼 가지고 기업들은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업이 중단한 것은 뭐예요? 어떤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생산하지 않고 이제 그 덜 손해인 단기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일단은 조업을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과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뭐 코로나 같은 경우가 발생하니까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기업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시장을 나가가지고 나 여행업 안 해 하고 이제 퇴출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일부 또 대형 그죠. 대형 또 여행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시장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일단은 조업을 중단하고 기다려보자 라고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결국 대형 그 여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또 어느 정도 이제 저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일시, 그죠? 회사에 나오지 마 라고 했던 친구들을 어땠는지 다시 또 이제 그 회사에 그 나오게끔 해가지고 다시 조업을 이제 이어나가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언론 나오고 있죠.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이제 그 TR 총 수입이 그죠? 그것보다는 어떤 이제 그 가변 비용 그죠? 저 가변 비용이 이제 더 커버리게 되면은 그죠? 아까 같이 가격보다는 평균 가변 비용이 더 커버릴 때는 어떤 일단은 그 조업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 가변 비용을 보는 거예요. 가격이 시장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더 작아 버릴 때는 일단은 조업을 중단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이 이제 평균 가변 비용보다도 더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 이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조업을 중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그래프를 보여놓은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랑 같이 가격이 평균 AVC보다 적을 경우 시장 가격이 내가 장사를 하는데 어떤 이제 평균 가변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평균 가변 비용들은 어떤 게 있어요? 아까 같이 이제 여행사를 예를 들었으면은 여행사들의 주는 이렇게 인건비 정도는 돼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 시장에 물건을 판매하고 소비자한테 여행을 해도 여행 상품을 팔아도 직원들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여행업을 계속 해야겠어요? 아니면 조업을 중단해야겠어요? 그쵸?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업을 중단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포인트가 뭐야? 가격이 종업원들이 있어가지고 인건비도 못 주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조업을 중단해야겠죠. 사업을 중단해야겠죠. 근데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단기적으로 이 기업의 가격이 어때요? 이제 AVC보다 더 큰 경우는 그 MC 국송상에서 이제 생산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큰 경우 같은 경우는 그쵸? 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조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봤을 때 어떤 이제 경쟁 시장에서는 있는 기업의 단기 공급선은 한계 비용 곡선인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은 위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평균 가격 비용 이하로 내려가면은 기업은 조업을 중단한 것이 이제 그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엎드려진 물과 매몰 비용이에요. 가지고 매몰 비용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봐서 내용 알고 있죠. 그 지불을 하고 난 뒤에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그 매몰 비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정 비용은 매몰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쵸? 어차피 이제 내가 예를 가지고 뭐 이렇게 스타벅스를 해요. 스타벅스 하겠는데 내가 그
건물 주인한테 이제 월 임대료를 50만 원씩 내요. 이건 어차피 매달 내는 비용이잖아.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런 고정 비용은 이제 매몰 비용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의사 결정과 무관하죠. 이건 그렇죠. 어차피 이제 그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 내가 이제 우리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주스를 마시려고 유리잔에다가 주스를 담았어요. 근데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떨쳤더니 유리잔이 깨져버렸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스도 이제 어때요? 바닥에 떨어져버렸죠. 이건 어때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매몰 비용의 그 대표적인 예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생산량이 얼마든지 또는 심지어 생산량이 0이고 기업은 고정 비용을 이제 부담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단기적으로 고정 비용은 그 매몰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기업이 생산량을 결정할 때는 이 매몰 비용은 그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따라서 고정 비용 크기는 또 공급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퇴출 조건을 보게 되면 기업의 퇴출 조건은 아까 같이 그죠? 가격이 평균 ATC보다 작게 되면 기업은 어떤지 시장을 떠나는 거예요. 아까 이득보다는 어때요? 손해가 TC가 더 크니까 그죠? 그다음에 기업의 진입 조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죠? 가격이 평균 ATC, 평균 가변 비용보다는 어때요? 더 크게 되면 어떤지요? 정부는 이제 기업은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과 손실을 봤을 때는 중요한 게 AT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ATC보다 크면은 이윤이 나는 거고 가격이 ATC보다 더 작으면은 손실을 난다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 조건은 AT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격보다 크냐 아니면 가격보다 적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시장 기업의 장기 공급선을 보게 되면은 가격이 아까같이 ATC보다 더 작아요. 시장 가격이 내가 그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보다 더 작게 되면은 시장은 어땠는지 결국은 이제 그죠?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손해를 보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가격이 ATC보다 크게 있게 되면은 MC 곡선상에서 이제 생산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쟁시장 기업의 공급곡선은 한계 비용곡선 중 MC 곡선이에요. 평균 총 비용곡선 ATC 위쪽에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평균 총 비용 아래로 내려가면은 기업은 시장에서 이제 퇴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오히려 유리하니까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본 이제 이윤과 이제 손실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A 쪽에 있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고, 그 다음 B 쪽에 있는 것은 기업의 손실이죠. 그렇죠? 아까 봤을 때 이제 가격이 그쵸? ATC 평균 토탈 코스트보다 더 위쪽에 있으면 이만큼 이제 그죠? 더 가격이 더 이익을 보는 부분이고, 그만큼 기업이 이제 생산한 수량이 Q만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Q 곱하기 그쵸? 수량만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기업에 있어가지고 이윤이 되는 부분이죠. 그쵸?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고, 반면에 ATC가 P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더 많이 든다는 거죠. 평균 도착 코스트니까 했을 때 이만큼 손실 보는 금액인데 이건 물건을 그만큼 판 수량이니까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이 당연히 어때 이제 그 정부 아니 저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 손해를 본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가지고 가격과 이제 그래서 총 평균 총 비용 사이에 이렇게 회색으로 그죠? 표시된 직사각형 면적이 기업의 이윤이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요. 이 그래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높이는 가격과 평균 총 비용의 차이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폭은 생산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생산량이니까 가지고 그래서 그림 A 같은 경우는 가격이 평균 총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을 내는 경우죠. 그죠? 반대로 그 B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가격이 평균 총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기업은 어때요? 손실을 보는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시장 공급 곡선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기업의 수가 고정된 경우는 시장 공급은 단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각 기업의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이 되는 거고, 그쵸? 같이 기업의 공급 곡선이 없다 안 보인다 했죠. 이거는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 공급 곡선은 각 기업의 공급 곡선을 합한 거예요. 그쵸?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작은 기업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국선을 합한 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이 있어가지고 공국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같이 이런 단기 시장에 있어서 공국선은 MC 곡선이 아까 같이 공국선 서플라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그쵸 1달러일 때 100개 기업들이 참여를 해요. 연필 가격이 1달러일 때 100개 기업이 참여를 해요. 근데 연필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2달러로 증가하게 되면은 어때요? 더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겠죠. 그래서 200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합해지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당연히 비례해가지고 공곡선은 상승 우상향하는 곡선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에 있는 기업 수가 고정되었다면은 어떤 그림 B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시장 공곡선은 그림 A에 있는 개별 기업들의 한계 비용 곡선을 반영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장에 1000개의 동일한 기업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시장 공급량은 개별 기업 생산량이 이제 1000배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처음에는 100개의 기업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해가지고 10만 개의 기업들이 시장에 이제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기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공곡선 같은 경우는 기업의 퇴출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한 경우에 시장 공급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이 시장이 이제 또 돈이 돼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기업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장기 시장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기업들이 이윤을 내고 있다 하면은 가격이 ATC보다 더 크다고 하게 되면은 또 잠재적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죠. 아, 이 시장이 괜찮네, 돈이 되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초창기에 처음에는 뭐 이동통신 관련된 그 매장들이 그 많지 않았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휴대폰 이제 중간 동네에도 가게 되면은 막 길 건너에도 뭐 2개, 3개씩 막 그쵸? 휴대폰 저기 가입하는 뭐 매장들이 많이 발생하기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동 시장 통신사에서 이제 그 보조금도 주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시장들이 많이 그죠? 시장에 진입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편의점 같은 경우도 뭐 길 건너에도 똑같은 편의점이 막 있고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돼 가지고 P가 ATC보다 크기 때문에 많이 진입해 가지고 시장에 많이 생긴 것들을 알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기업들이 또 손실을 보게 되면 어떤 많이 또 없어지죠. 그렇죠? P가 이제 ATC보다 작게 되면은 일부 기업들은 시장에서 이제 퇴출이 돼요. 아, 이거는 이 시장이 왔는데 별 돈이 안 되네 하게 되면은 이 시장을 떠나겠죠. 그래서 진입과 퇴출 과정은 어떤 가격이 평균 총비용과 일치할 때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P가 ATC와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윤이 왜 0이 될 때까지 그러면 기업들이 남아있느냐라고 말을 했었지만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경작에서는 여기서는 이윤이 0이라고 할 때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아까 같이 기회비용까지도 다 반영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이 돈을 은행에 넣었을 때 발생하는 이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억 있는데 요 금리가 한 2% 되니까 뭐 5, 10이니까 뭐 1000만 원을 내가 1년에 이렇게 이자를 발생할 수가 있어. 그쵸? 하고 있는데 그 비용까지도 내가 이제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이윤이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윤이 0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는 아까처럼 뭐 1000만 원 정도는 이제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장기 시장의 공곡선을 보게 되면은 그쵸? 수평축에는 수장이 되는 거, 기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직축에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MC하고 그쵸? ATC가 만난 점. MC가 이제 공급 역할을 하는 거니까 공급선이 되는 거고 여기다 이제 그쵸? 에버리 토탈 코스트니까 일치하는 점에서 저기 최저값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맞춰가지고 이제 그 공급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 앞전 시간에 그 탄력성을 배웠었잖아요. 탄력성이 이렇게 수직으로 누우면은 얘가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냥 탄력적이죠. 우리가 이제 인엘러스틱 해가지고 이 탄력성 곡선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 비탄력적이에요. 그쵸? 근데 아까 같이 수평으로 누우게 되면은 무한대로 가가지고 그 탄력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해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탄력성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어때요? 이제 이 시장 현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시장을 배웠던 것은 뭐겠어요? 그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그 진입과 퇴출이 굉장히 자유롭다고 배웠었잖아요. 그쵸? 가지고 여기서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은 바로 그냥 나가버리고 이윤이 창출되면은 바로 들어오는 게 그죠? 굉장히 쉽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무슨 말이야? 이게 탈락적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탈락성이라는 게 저희가 뭐 있어요? 어떤 시장 환경이 그죠? 뭐가 이렇게 그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른 도망가려는 성질이 탄력성이라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탄력성에 비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탄력적인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업들은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퇴출을 반복해요. 이게 탄력적이잖아요. 그쵸? 반복하죠. 그래서 그림 A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평균 총 비용의 최소값과 같아져요. 그쵸? 이 최소값과 같아지죠. 같아지고 이 가격에서 모든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요가 조정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장기 공곡선은 그림 B와 같이 이 가격에서 수평인 직선이 되는 거예요. 탈락적인 수평인 곡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평인 곡선이라는 것은 가격이 P에서 수평인 직선, 그 무한 탄력적인 공곡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여기보다 조금만 더 높아져 버리면 어때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막 들어오죠. 높아지면. 근데 시장 가격이 여기보다 좀 더 낮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나 이윤이 안 맞으니까 이 시장을 떠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똑같죠. 기업 이윤이 0이라면 기업도 왜 시장에 남을까요? 이윤이 0인데 아까 같이 여기는 기회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시장 기업들은 이윤이 장기적으로 0이라면 이들은 왜 시장에 남아있는 것일까? 이윤과 같이 총수입 빼기 총비용이에요. 그래서 총비용은 기업이 모든 기회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아까 내가 이제 내가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쵸? 아까 이걸 내가 사업을 안 하고 5억을 은행에 넣는다 하면 어때요? 내가 뭐 같이 뭐 1,000만 원 1년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입이 발생하니까 이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하고 이제 넣는 거고, 내가 5억 가지고 아까같이 이제 은행에 넣어놓고, 그쵸? 아까같이 이제 사업을 안 하고, 그쵸?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4천만 원에 이제 연봉을 받아요. 그쵸? 그러면 어때요? 4천만 원하고 그다음 같이 이제 이자 비용 1,000만 이자 이윤이죠. 이율하고 이자 소득하고 1,000만 원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내가 이제 반납 가져가면은 이 기비용 0에는 그 5천만 원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이상의 기업 이윤이 0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나는 5천만 원을 내가 수익을 발생한 것까지 감안을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경제적 이윤 0이고 회계장부의 이윤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게 되면은 경제적 이윤이 0이지만 여기는 어때요? 5천만 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선에서 회계장부상에 이제 0이 되는 이 수준까지는 버텨가지고 그쵸 사업을 진행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총 비용이라는 것은 기업의 모든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쵸? 가지고 특히 총 비용에는 그 기업주의 시간과 그다음에 자본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윤이 0이라는 것은 총 수입이 이러한 기회비용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변화와 관련된 그 단기와 이제 장기 효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장기 균형 상태 같은 경우는 가격은 평균 총 비용의 최소값이에요. 이윤 0이 되는 거고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겠죠. 생산량도 증가하고 단기 이윤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다시 하락하지만은 기업의 수가 증가했으므로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거고, 그럼 이제 기업들은 또 물건들을 많이 찍어내기 시작할 거니까 생산량은 증가하고 단기 이윤이 발생하게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 어때요?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이 돈이 되는 시장이네 해가지고 다시 또 사람들이 어떤데 이 시장에 또 이제 기업들이 진입하게 되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해지니까 가격은 다시 또 하락하지만은 또 기업의 수가 또 증가했으므로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게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수요 변화와 단기와 그 장기 효과를 이제 그 그래프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때요? 이제 수요하고 단기 공급에 의해 가지고 균형 가격과 그렇죠? 균형 거래량이 이제 A에서 형성이 돼요. 해가지고 그다음에 MC하고 그렇죠? ATC하고 그다음에 P하고는 어차피 같아지는 점에서 이제 기업 이윤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가지고 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최초의 장기 균형점은 아까 왼쪽에 있는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에서 기업들의 이윤은 0이 되고 가격이 평균 총 비용의
그 최소값과 이제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에 그죠? 조건들이 형성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단기 반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수요분이 어때요? T1에서 D2로 올라가게 되죠.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P1에서 P2로 가지고 그쵸? 가격은 상승이 될 거고 그만큼 수량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Q1에서 Q2로 증가하겠죠. 그쵸? 가격이 상승하니까 기업들이 어때요? 시장에 이제 이 시장 괜찮은 시장이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가격이 어때요? P1에서 P2로 상승하니까 여기는 가격이 증가 부분이고 여기는 Q의 생산량이죠. 이만큼이 Q의 생산량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단기 이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변화가 이제 발생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반응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시장이 돈이 되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아까 같이 이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공급 곡선이 공급이 증가하니까 S1에서 S2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수요라던가 공급이 똑같이 증가하게 되면 어때요? 곡선은 똑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S1에서 S2로 공급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아까지 전에는 그 단기 반응에는 B가 됐었는데 다시 이제 C로 움직이게 된 거죠.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이 하락한 거고. 또 새로운 시장에서 이제 P하고 MC하고 ATC가 만나는 시장을 가지고 다시 이제 장기 균형점을 가지고 가격이 다시 하락한다는 것을 원점으로 되돌아간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장기 공급선이 이제 우상에 수행할 수밖에 있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두 가지 이유는 그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의 수량이 한정된 경우, 그렇죠? 기업들의 비용 조건이 그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일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도 이윤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남아가지고 롱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계 기업들은 뭐예요? 시장 가격이 다시 또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낮을 경우에는 나는 여기서 도저히 인건비도 상승하고 원전 부자들도 상승하고 해가지고 이 시장에서 나는 버틸 수가 없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세요? 이 시장에서 이제 퇴출이 되겠죠. 그쵸?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계 기업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퇴출되는 거죠. 근데 아까같이 또 이제 그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도 이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시장에 진입해가지고 이득을 해가지고 이 시장에 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하는 기업이 있고 이렇게 퇴출하는 기업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 공급성 같은 경우는 단기 공급보다 오히려 아까 탄력적이었죠. 아까 같이 이렇게 일자로 갔었죠.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 공급성보다는 오히려 탄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시장에 나가기도 하고 또 시장에 또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 탄력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 곡선 같은 경우는 이런 단기 곡선보다도 더 탄력적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이제 요약해가지고 살펴보면은 경쟁 시장의 기업은 어떤 가격 수용자이므로 그렇죠? 총 수입은 생산량에 비례해요. 그렇죠? 또 생산물의 가격은 기업의 평균 수입, 한계 수입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업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의 한계 수입은 어떤 시장 가격과 같아지므로 기업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은 그 기업의 공곡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곡선이 안 보여요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계 비용 곡선이 공곡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이 고정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단기에는 재화의 판매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낮은 경우 일시적으로 이제 조업을 중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장기에는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을 경우에 시장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탄력성 때문에 그 퇴출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진입과 퇴출이 이런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은 장기적으로 0이 돼요. 이러한 장기 균형에서는 모든 기업이 효율적인 생산 규모에서 생산하며 가격은 평균 총 비용의 최소값과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수는 이 가격에서 수요량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단기 효과하고 장기 효과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이윤이 발생해요. 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손실이 초래되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다면 기업의 수는 이윤이 0이 되는 그 장기 균형 상태로 이제 돌아가도록 이제 조정한다는 것을 아까 우리가 그 표로 해가지고 단기 효과, 단기 효과, 뭐 중기 효과 해가지고 내용들을 살펴봤죠.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된다는 게 오늘 방금 그 수업했던 강의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가장 큰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유저기를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쟁 시장이 아닌 그 독점 시장에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독점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독점 기업이 그 가격을 이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생산량도 조정할 수가 있고, 그쵸?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그쵸? 가격 수용자라는 것이 하나의 큰 핵심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 시간에는 독점 시장 관련돼 가지고 독점업이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의 생산과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다음에 독점에 관련된 비효율성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가격 차별 전략을 쓸 수가 있는데 가격 차별 전략은 이게 무엇이고 거기다 이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독점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비효율적인 내용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겠죠. 독점 금지법이라던가 어떤 경쟁 촉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독점의 이제 광범위성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미국 같은 경우가 이런 독점에 관련된 금지법을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의 오피스 시스템 있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컴퓨터 시장에 독점을 한 80% 이상 하고 있어요. 거의 뭐 90% 이상들을 막 하고 있죠.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독점 기업들이 쓰고 있는 어떤 정책들, 그쵸? 이런 것들이라던가 관련돼 가지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그 소프트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된 회사를 작은 기업을 또 하나 인수를 한다고 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도 80% 이상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죠? 하고 있는데 그 작은 기업까지 또 인수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을 독점하기 때문에, 그죠? 걔네 마음대로 어떤지 소프트웨어 가격을 이제, 그죠? 상승시킬 수 있으니까, 독점 마켓 시어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오히려 금지를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반해서 또 이제 기업들은 어때요? 이런 시장들을 더 독점하려고 또 이제 또 노력을 하고 있죠. 적절히만 이제 자기네가 이유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도미니카 공화국에 그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고 있는 그 어떤 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광고비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요. 자기가 이 다이아몬드 시장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의 한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 광고비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더 다이아몬드 is forever 그래요. 영원한 것은 다이아몬드밖에 없다고. 왜 그러냐면은 결혼 시즌이 되면은 그 혼수품으로 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 그 시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혼수로 예물로 사지 않고 뭐 사파이어라던가 뭐 명품 시계라던가 명품 뭐 수입 자동차를 하게 되면은 자기네 시장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이제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다이아몬드 is forever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을 다이아몬드가 만약 영원하듯이 다이아몬드를 사야 된다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시장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기네가 다이아몬드 시장에 있어가지고 80% 이상의 그죠 어떤 점유율을 형성을 하고 그죠 자기가 이제 차지할 수 있고 이 시장을 다른 시장한테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광고에 비해서 엄청난 저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그 독점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다양한 예를 들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